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김호지음, 위즈덤 하우스. 겸손한 질문이란 말은 어쩌면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질문이란 기본적으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에게 묻는 것이죠. 모른다는 것 때문에 창피함을 느낄 필요는 없으며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에드거 샤이는 겸손한 질문이란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극대화하고 상대방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짐작하지 말자. 심지어 익숙하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태도는 겸손한 질문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와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저와는 다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 가정, 학교, 선생, 직장, 상사의 사전적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분들과 저 모두 다른 그림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같은 개념에 대해 다른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할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서로 떠올리는 그림이 다른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 결국 이해도 다르게 하게 되고 나중에 오해까지 발생합니다.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내가 상대방에게 부탁한 것은 A였는데 상대방은 나중에 B를 갖고 와서 실망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짐작하지 말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땡땡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땡땡님은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땡땡님도 이렇게 이해하셨는지요? 앞서 우리가 적극적 경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적극적이란 말의 뜻은 판단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점이 겸손한 질문의 태도, 즉 짐작하지 않는 태도와 맞물리는 것입니다. 취약성을 드러내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자. 저는 종종 조직의 문화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회의실 풍경을 관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관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그중 질문과 관련된 2가지가 있습니다. 직책이 제일 높은 사람의 질문이 단답형이거나 참여자들을 시험하는 목적에만 집중되어 있는가? 예. 그 통계가 어떻게 되죠? 아니면 그들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듣기 위한 질문도 던지는가? 예. 이번 이슈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면 좋을까요? 회의 참여자들이 취약성을 얼마나 드러내는가? 예. 솔직히 이 사안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얀데요. 아이디어나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항목은 무엇인가 새로운 관점을 배우기 위해 듣는가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2번째 항목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리더가 회의를 진행할 때도 중요합니다.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서 이른바 오너들의 갑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벌어져 왔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은 구조적으로 독특합니다. 위기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위기 대응 전략 회의에서 의사결정자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의 실무진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국은 잘못된 전략이 실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에서도 첫 반응은 사과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인 승무원들을 비난하는 것이었고 결국은 여론이 더 악화가 되었죠. 이런 경우 실무자들에게 직언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물론 옳은 말이지만 현장에서 쉽게 먹힐 수 있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일자리를 걸고 상사에게 먼저 나가서 사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란 힘들다는 뜻이죠. 땅콩 회항 사건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때로 일하다가 실수나 잘못을 할 때가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머릿속이 백지가 되거나 뒤엉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된 해결책에 대한 조언과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직언을 해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저질렀고 지금 고객과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솔직히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 제가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하면 좋을지 조언을 주신다면 정말 제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생각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회사를 컨설팅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CEO가 고민이 있다면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서 간의 소통이 잘못되어 고객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큰 규모의 계약이 취소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CEO는 고객을 잃은 것도 걱정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부서 간의 비난과 책임 회피 문화가 퍼져나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CEO와 만난 때는 각 부서 책임자들과 대책회의를 바로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저는 CEO에게 이번 사안에서 사장님도 총책임자로서 책임이 없을 수는 없는데요. 사장님께서 보시기에 본인이 실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장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최근 출장이 많아서 이 고객 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고 부서 책임자들에게 모두 맡겨놓고 있었으며 그것이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잠시 후 부서 책임자들과의 회의에서 사장님이 가장 먼저 자신의 실수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부서 책임자와의 회의에 저는 진행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물론 안타깝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그리고 칠판에 It was my mistake 라는 문장을 쓴 뒤를 채워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CEO에게 먼저 부탁을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실수에 대해 인정을 하자 팀장들도 자연스럽게 자신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안에서 누구의 책임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그 회의의 포커스를 누구의 잘못인지를 밝히는 것에 맞췄다면 비난과 반대만이 가득했을 것이고 회의는 결국 고객도 놓치고 개선은 되지 않고 팀워크를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정말 실수를 한 사람은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밝히거나 스스로 알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취약성 인정은 그 자리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날 회의에서 사장이 아닌 다른 팀장부터 발언해달라고 부탁했다면 그날의 논의는 잘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장부터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은 그 방 안에 있는 팀장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괜찮다는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종종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무작정 묻지 마시고 취약성을 인정하면서 묻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성 대화를 위한 3가지 질문. 컨버선트가 제시하는 진정성 대화를 위한 질문에는 다음의 3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먼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회의를 한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김대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내가 관리하는 직원이나 후배의 커리어 혹은 자녀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도 땡땡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라고 물을 수 있죠. 내게 업무 지시를 하는 상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장님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매우 커다란 힘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어떤 일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묻는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게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는 걱정거리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상무님께서 보시기에 이 프로젝트를 저희 팀이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걱정되는 점이 혹시 있다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와 같이 상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할 때도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이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 김대리에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김대리가 잘 모르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누군가와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모르고 무작정 지시만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져 고생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치를 할 수 있다면 좋겠죠. 사람들은 걱정이 있어도 누군가가 그것을 물어주지 않으면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지하게 걱정거리에 대해 묻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해결하는 것은 단지 상대방을 위한 일일 뿐 아니라 나에게 닥칠 수 있는 미래의 문제를 미리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끄는 프로젝트에 대해 팀원들이 걱정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기 때문이죠. 땡땡에겐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겐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처한 상황,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해도 각자 경험과 지식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프로젝트가 동기부여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스러운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김대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김대리는 현재 어떤 상황에 있나요? 혹은 이 프로젝트를 김대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와 같은 질문을 던져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중요한 것, 걱정거리,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 나의 걱정거리, 내가 바라보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견만 듣고 정작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진정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며 그것은 건강한 대화도 아닙니다. 이런 관점의 교환으로부터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프로젝트를 위해 더 잘 협조할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으로 이어간다면 훨씬 열린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성 대화는 결국 서로의 관점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발견하여 행동과 협조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척하는 대화와 나만 오라 대화 방식이 자신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똑똑한 대화와 진정성 대화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정보와 관점을 배우기 위해 듣기를 실천하게 됩니다. 상무님, 이상이 제가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좀 더 제대로 완료할 수 있도록 조언 몇 가지 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예 질문을 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상황은 제쳐놓죠. 여러분이라면 상사에게 의견을 묻겠습니까? 아니면 조언을 구하는 질문을 하겠습니까? 힌트. 여러분은 마트에서 무료 시식을 권하는 직원이나 자동차 무료 시승을 권하는 영업사원처럼 상대방을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쪽으로 개입시켜야 합니다.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런 경우에 대해 조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은 바로 상사에게 의견을 묻기보다는 조언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구하게 되면 상사는 심리적으로 한 발 물러나 비판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들여다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조언을 구하게 되면 상사는 심리적으로 윤 차장의 프로젝트 쪽으로 몸을 기울여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상사의 마음이 되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배 팀원 두 사람이 각각 진행하는 프로젝트 A와 B가 있다고 치죠. 프로젝트의 실행의 질은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상사인 나와 후배 직원 A 혹은 B와의 관계도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는 여러분에게 진행 상황만 보고하거나 어떨 때는 진행 상황에 대해 상사인 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B는 여러분에게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상사인 나는 어느 쪽의 프로젝트에 대해 더 애정을 갖게 될까요? 당연히 자신이 조언을 제공한 프로젝트일 것입니다.
후배 직원이 상사인 나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준 조언을 듣고 노력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조언을 한 만큼 그 프로젝트에서 더 좋은 성과가 나와야 나에게도 의미와 일부 혜택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조언한 프로젝트가 실패하기를 원하는 상사는 없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묻는 것보다는 성공을 위한 조언을 상사에게 구할 때 상사는 더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프로젝트 수행의 질이 형편없는데 단순히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상사의 지지를 받아내려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죠.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나보다 프로젝트 경험이 많은 전문가나 상사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은 실제 그 프로젝트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상사와의 티타임이나 면담을 신청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의견보다는 조언을 물어보세요. 때로는 부하에게도 조언을 구해야 한다. 조언을 구하는 질문은 상사 혹은 나보다 나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만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번 기회에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조언이란 누구에게나 구할 수 있으며 때로는 나보다 직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구할 수 있다는 쪽으로요. 과거에 우리는 나이가 많거나 직장 경력이 많으면 삶은 물론 업무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도 더 높게 인정받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디지털과 소셜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역사상 한 가지 크게 변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세대가 나이가 많은 세대보다 디지털이나 소셜미디어 분야에서 지식이 앞서는 세대가 된 것이죠. 지식뿐일까요? 나이 든 세대와 젊은 세대 중에서 최신 디지털을 이용해 삶을 살아온 시간과 경험은 누가 더 많을까요? 젊은 세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경험을 일상처럼 누려왔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이제 무조건 경험이 짧다고 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부하가 상사에게 조언을 하는 영 멘토링 제도가 나오게 되는 것도 이런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를 가르칠 수도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얼마 전 저는 한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분과 이틀간 워크숍을 하면서 짬짬이 디지털 트렌드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고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매우 압축되고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10년 가까이 나이가 어린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신 지식에 대해서만 그럴까요? 이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40대 이상의 관리자들은 전례 없는 세대차를 보이는 20, 30대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팀을 이끌어본 경험은 오래되었을지 모르지만 과거처럼 상사의 지시에 복종하는 직원이 아닌 자신의 주장이 뚜렷하고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팀원들을 이끌어본 경험은 얼마 되지 않기에 당황스러운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내가 차대리라고 하죠.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몇 차례는 상사가 나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마케팅 프로젝트에서 디지털이 매우 중요한 분야인데 내가 마케팅 경험이 많다고는 하지만 디지털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은 차대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마케팅 프로젝트에서 디지털과 관련해 고민하는 부분이 2가지가 있는데 차대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내게 조언을 해주었으면 해요. 내가 질문해도 될까요? 혹은 새로 팀장으로 온 상사가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내가 팀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일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평균 나이가 20대 후반인 우리 팀원들이 나이가 많은 나와 일하는 것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겠지만 저도 리더로서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과 잘 협조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죠. 저는 여러분과는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라서 여러분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회의에서 팀장인 저와 여러분의 대화에 대해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지난 6개월간 팀장인 저와의 회의를 여러 차례 해왔는데 그간의 경험으로 놓고 볼 때 앞으로 제가 어떻게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 지난 6개월보다 더 좋은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제게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물론 이러한 상사의 질문을 약한 상사의 행동으로 보는 분도 있는 줄로 압니다. 나이나 직책 등 수직적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상사는 늘 부하 앞에서 약점을 보이지 않고 강자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무리 상사라 하더라도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할 때 우리는 대개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고 잘 아는 부하 직원 앞에서 그러면 더욱 잘할 수 있죠. 아, 저분이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구나 라고 부하 직원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통 그 앞에서 그 말을 꺼내지 않을 뿐이죠. 서로가 체면상 그럴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것을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고 부하 직원에게 조언을 요청하고 도와달라는 상사의 모습이 약하게만 보이시나요? 사실 심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심약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멘탈이 약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감 있는 전문가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와 전문성을 갖지 못한 분야를 구분할 줄 알죠. 리더나 상사는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기도 하겠지만 리더로서 중요한 전문성은 팀을 조율하고 함께 성과를 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마치 모든 악기를 다 연주할 줄 아는 것이 아니지만 최고의 곡을 만들어내도록 조율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과 마찬가지죠. 이처럼 상사이든 부하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경험이 오래되었든 그렇지 않든 서로가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뢰를 취약성 기반의 신뢰라고 부르며 조직 건강 컨설턴트인 패트릭 렌시오니는 이것이 뛰어난 팀워크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상사로서 부하에게 자주는 아니더라도 때로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져오는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하 직원은 매우 동기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특정 분야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직원이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하 직원에게 필요로 하는 조언은 어떤 것인가요? 그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